안녕하세요. 저는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의 책을 쓴 작가 정수훈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학교폭력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들과 딸이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사법적인 절차도 있고 학교 내에서 심의위원회 하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것과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로서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일 경우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을 지금 책까지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같이 해오다 보니 그 경험 사례들이 있어서 책까지 출판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 책을 출간할 때는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고 당사자인 저희 아이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해자 엄마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엄마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내려고 하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저의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그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언론사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많이 연락이 와서 인터뷰나 올해 또 특히나 연락이 와서 토론회나 아니면 일본 NHK 방송까지도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좀 더 학교폭력에 관련한 것들을 이슈가 될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인터뷰 요청이 오면 흔쾌히 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또 학교폭력과 관련한 게 꼭 학교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행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거 아니면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시는 천정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만사소년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안에 만사소년 안에 그 2인 삼각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2인 삼각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도를 8박 9일 동안 그 아이들하고 걷고 멘토 멘티로 해서 걷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거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세이유라는 프로그램을 한국판으로 만든 건데, 제가 거기서 그 아이랑 멘토 멘티로 해서 겪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 학교폭력의 범주를 학교 내,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것 지점에서 천정호 판사님이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되게 저는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2012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게 대대적으로 공론화됐거든요. 학교폭력과의 일진과의 선포 이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대구에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슈가 되면서 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표면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2012년의 학교폭력은 그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었다면 2017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중생 사건 때 그때 나오는 보도를 보고 대부분 다 경악하면서 너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폭력은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은 학교 밖, 어떻게 보면 가출팸 아이들의 내에서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형을 조금 나눠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천정호 판사님께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했고,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학교폭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유형으로 해당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쪽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폭력, 왕따,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것들이 1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유형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인성형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약간 이렇게 상해, 폭행, 감금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형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올해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드라마 기억나실 겁니다. 더글로리라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이 이유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은 학생인데 학생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절도나 강도나 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드라마로 나왔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어떤 게 이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학생이 아니신 분이 비학생이죠. 학교 밖 학생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예요. 절도나 사기, 성매매. 근데 이건 좀 다리 본 게 뭐냐면 이건 생계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그러니까 집이 아닌 곳에 집이 더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탈출해서 나온 아이들이 가출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그 가출팸에서 모여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절도입니다.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계형 청소년 범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독립영화로 해당하는 박하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그 가출팸의 민낯을 정말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유형까지 보여주면 저는 이 3, 4유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범죄 심리학으로 좀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딱 유형으로 나누고 나니까 어떻게 이걸 다르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걸 처리해야 될지를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4유형에 해당하는 걸로 다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심각한 처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통계 수치도 있다고 하는데 이 3, 4유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전체 학교 폭력이라는, 어쨌든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생들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전체 학교 폭력의 범주에서 한 2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경험하게 되는 인류형 말고 신문에 보도되는 게 한 2에서 5%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한 2에서 5%대 보도되는 내용만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인류형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이 2에서 5%대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접근해야 맞지 않을까 어른으로서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 어디 강의나 어떤 모임회나 뭐 토론회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내가 겪게 되기 전까지 대부분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될지는 몰라도 가해자가 되는 일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닥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것도 이쪽 학교 폭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다가 문의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고 내가 아닌 내 아이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사이트, 에듀넷 사이트 들어가면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다운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보시면 예전에는 학생들 간에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폭행, 너무나 많은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학교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것도 학교 폭력에 걸리지 않을 건 없겠구나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긴 합니다. 학교 폭력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신체 폭력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가서 집단 상담을 했을 때 교육이 다 끝나고 났더니 어떤 남학생은 선빵을 날려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여학생은 상대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건 정당방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는 이게 막상 교육을 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당방위의 범주도 조금 알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당방위는 사실 방어행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도발을 하면 안 되고, 상대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입은 피해보다 상대를 더 많이 피해를 입히거나 전치 2주,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흉기를 들었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상대가 때리는 걸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당방위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피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어른이나 교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만에 하나 이런 아이들이, 요즘 또 가해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이거나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또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디 다닐 때, 등하교도 그렇고 어디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기관을 다닐 때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으로 다니고, 밝은 곳으로 다니고, 이왕이면 여러 사람을 같이 다니고, 정 안 되면 부모님이 아이를 픽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가정 내에서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언어폭력이 어디까지가 언어폭력이고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신체폭력보다, 신체폭력은 대부분 다 알아요.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 신체폭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걸리는 거다라는 걸 아는데, 언어폭력은 사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평소에 어머님들 앞에서는, 부모님들 앞에서는 안 쓰겠지만 욕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게 다 학교폭력이 될 만큼 욕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하 발언, 그러니까 생김새나 이런 것들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이상하게 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냄새 난다는 표현이에요. 냄새 난다는 표현이, 냄새가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난다는 표현을 들으면 되게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일부러 쓰는 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언어폭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내 친구가 피해를 보는 아이여서 가해자한테 요즘 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고 다 SNS, 메시지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너 누구누구 괴롭히면 내가 학교 찾아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친구가 했던 그 말이 결국 가해자한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언어폭력과 관련된 거를 그냥 그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메시지나 SNS에 남기는 거, 이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상태 메시지를 어떤 걸 쓰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나를 저격하는 글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되어 있는 글이라면 그것도 다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폭력의 범주도 되게 넓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어폭력과 관련된 거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증빙서를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그래서 그 사이버상에 아니면 SNS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꼭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해 두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상이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프라인 상에서 이 아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심지어 소리 내지도 않고 입모양으로만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귓속말로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적 기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일기장, 메모지, 수첩 이런 곳에 그 어느 날 몇 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적어 놓는 거. 그게 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폭력에 관해서 요걸 했다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얘가 얘기했던 그 욕에 욕도 그렇잖아요. 그냥 좀 심각하고 좀 폭력적인 욕이 있고 그다음에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워딩을 썼는지도 다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폭력에 넘어가면 이제 사이버폭력으로 제가 다 모든 사례를 유형을 다 말씀드리진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요즘 많이 보여지는 양상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사이버 폭력에 그냥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했던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이의 SNS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프라인상에서는 되게 얌전하고 평소에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사이버상에선 전혀 SNS상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내가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는 SNS상에서 또 다른 얼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고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찾아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이버상에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것을 단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사이버상의 폭력은 이게 그냥 하나만 폭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로 이거는 도구라고 하면 그런 어떤 것을 활용해서 폭력을 이루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이버상 안에서는 언어 폭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뭐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도 뭐 같이 중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거는 평소에 누군가가 공격하는 메시지나 어떤 문자나 이런 게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 응답하게 되면 또다시 거기 그 사람한테 또 빌미가 되고 또 뭔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삼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은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상담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자기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났더니 자기가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외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외출을 하면 사람들이 길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거나 아니면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외출도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경험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현실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신체 폭력, 그다음에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말씀드릴 건데 성폭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성폭력과 관련해서 생각이 드실 때 성폭력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드세요? 그러니까 뭐 그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심각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성폭력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성폭력 사례를 보면 이런 것도 성폭력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성폭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했던 사례가 남학생끼리 서로 뭐 이렇게 젖꼭지를 꼬집었다든가 왜 그러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나 아니면 부비부비 했다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경우는 막 여학생들이 남학생한테 뭐 자의를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신지에도 뭐 이런 그 성적 비하 발언 이런 것도 다 성폭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변녀 아니야? 막 이런 얘기 같은 경우도 변태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해도 그것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별로 민감하지 않게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걸레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걸레라는 표현을 듣는 것과 동시에 와, 내 딸을 걸레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아이들은 이성 친구들하고 조금만 친해도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조드리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성과 관련된 거는 바로 출석 정지예요.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피해자와 분리이기 때문에 바로 출석 정지가 되고요. 제가 6학년 아이였는데 6학년 아이 같은 경우도 출석 정지뿐만 아니라 강제 전학이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졸업반인데 강제 전학을 시켰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고 부모님도 되게 난감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과 관련된 거는 그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분명히 남학생이 여학생의 중요 부위를 만진 게 아닌데 여학생은 만졌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조치를 취해준 게 있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 그냥 바로 출석 정지뿐만 아니라 강제 전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근거가 있으면 CCTV가 있다거나 뭔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10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1, 2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막 똥침을 했다느니 아니면 뭐 중요 부위를 손을 넣어서 만졌다느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서의 학교폭력은 되지만 나머지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당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아니면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도가 낮아도 그게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요즘의 양상은 어떠냐면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에 해당이 돼요. 성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 언어폭력도 되고 성폭력도 되고 그걸 메시지로 했다 그럼 사이버폭력까지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안 될 땐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끼리 욕도 하고 뭐 부비부비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시가 되면 다 해당하는 게 학교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자기 아이가 너무 그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자꾸 끌어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허용되는 문화였는데요. 이건 진짜 요즘에서는 허용하면 안 되는 문화여서 상대가 원치 않을 때 그 내 신체의 일부를 어디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것도 안 돼라고 하고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상대 다른 사람을 할 때도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 불편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해도 되는 건지를 먼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하게 되면 상대가 그거에 의해서 뭐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건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체폭력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남학생들은 처음부터 주먹을 쓰진 않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참다 마지막에 이제 주먹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남학생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아래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그 공격적 돌봄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주는데 이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희 아이가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친구의 동생을 괴롭히고 돈을 뺏었던 아이를 그 아이를 혼내준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는 그게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근데 이게 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저는 이제 검찰, 판사,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네, 남학생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소년은 관계를 파괴하고 소년은 건물을 파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 말도 되게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남학생이다 보니까 아들들은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오히려 생략하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몰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영화 파수꾼 같은 걸 보시면 남학생들 사이의 관계에서 여학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성 친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영화를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를 예방할 때 아이들을 보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너 이거 알아야 된대 라고 얘기하면 어느 아이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됐던 영화가 됐던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영화나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의 생각도 들어보고 부모님의 생각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례랑 뭐 남녀 아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학교 폭력을 진짜 사안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서 학교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이 학교 폭력을 진행할지 말지를 피해 학생이랑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내가 학교 폭력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결로 됩니다. 이게 없던 사항인데 새로 만들어졌고요. 제 책에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장 자체결로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로 가면 거기서 이제 심의를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해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게 학교폭력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전담기구는 전담기구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위원이 전체의 구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그 행정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 10명에서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짝수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게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가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몇 호 조치를 내려야 될 때 할 때 투표를 하게 되는데, 10명이면 5대5가 돼버리면 조치 없음의 결과인지 조치인 건지를 내릴 때도 이게 불분명해지니까, 그래서 9명 홀수로 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지 아닌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하는 거 있고, 보통 9명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에 관한 것들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경미한 사안까지도 학교 폭력을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모두 여기 해당이 될 때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주 이상이 넘어가면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거든요. 진단서가 없어야 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즉각 복구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이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학교 폭력의 척도를 나타낼 때 조항들이거든요. 지속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건 보복 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가지 모두가 해당이 돼야지만 자체 해결이 되고, 그 전제 조건은 또 피해자와 학생과 피해자 부모님, 학생의 부모님이 동의할 경우, 이럴 경우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건 학교 폭력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부 기록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동명의 이 유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 시절에 경험했던 그 폭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장이 되고 성격을 가졌다라는 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되게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추려고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상처를 함께 치료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생각이 똑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멀리 보면 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거 덮지 말고 좀 드러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더 중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가해 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의 피해가 나중에라도 힘듦으로 삶으로써 성인이 돼서도 힘든 아이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해자란 것을 확보를 해야 돼요. 증빙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서면 자료. 그러니까 서면 자료는 뭐냐면 메모지, 아니면 진술서, 아니면 병원 진단서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자료, 그다음에 사이버 자료, 그다음에 녹취 자료는 뭐냐면 음성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문서 목소리, 그다음에 핸드폰에 문자, 아니면 이메일 이런 것들 캡처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사실 진술서는 그 당시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진술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걸 계속 기록해 놓은 게 결국 그게 그 물증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학생 중에는 일부 그걸 계속 기록해 놨다가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려서 가해자를 일부러, 그러니까 그 표적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빠져나갈 게 없는, 그래서 서로 쌍방인 학교 폭력이 진행이 됐는데도 어느 한쪽이 더 과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은 건가 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자녀의 말만 듣고 학교 폭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건 가해자건.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내 아이의 말만 듣지 말고 주변의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교사 얘기도 들어보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나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특히나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알아두셔야, 심의위원회 갔는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내가 준비해간 자료로서 그걸 다 증빙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거냐에 따라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중을 판단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척도와 더불어서 가해 학생이 얼만큼 반성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얼마만큼 화해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 조치를 내릴 때, 사안 처리할 때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로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2인 이상. 혼자 하는 건 그나마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2명 이상 했다는 건 집단폭력에 해당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3명이어가지고 특수폭력, 집단폭력에 해당이 돼서 바로 검찰에 넘어갔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대1 쌍방일 때는 그냥 합의를 보면 그냥 마무리가 돼요. 근데 1대 다가 되면 합의를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심각해진 사안은 뭐냐면요. 손에 무언가를 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흉기가 아니어도 주변에 있는 뭔가 하나 손에 쥐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경중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 판단 요소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반성의 정도를,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게 되고, 근데 그걸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얘가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행동이랑 이후에 했던 행동이 똑같더라도 그 기점을 두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머님이 잘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합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법적인 걸 갈 때도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의서에 작성이 됐는지, 그래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벌써 이제 올해 초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학교폭력의 이야기 때 벌써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부 자료만 봤었는데 이게 기사화돼서 다 나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몇 점에 해당되고 뭐 이게 전학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0점에서 4점이란 점수를 둡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그 매긴 걸 취합을 해서 그 1에서 3점이면 뭐 1호 처분, 그 다음에 4에서 6점이면 뭐 3호 처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이 가해 학생의 조치는 한 가지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35, 뭐 145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해서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8호 조치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이 돼야 가능하고요. 8호까지 전학 처분까지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4월 22일 날 4.12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NHK에서 인터뷰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NHK에서 인터뷰 왔던 이유가 일본에도 워낙에 학교폭력이나 뭐 왕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는 요번에 발표 났을 때 어떤 거가 제일 컸냐면요. 대입에 반영한다였습니다. 학생부, 수능, 논술 뭐 모든 거에서 이 자퇴한 학생까지도 그것도 다 대입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아니 학교 내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더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있었던 일들을 진학을 하거나 이 아이가 진로를 나가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본사에서는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였고요. 근데 이번에 대책에서는 이렇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대입에 반영되는 게 가장 큰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기부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학교생활기록부인데 거기에 조건부 기재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 2, 3호에 해당하는 거는 한 번 발생을 하면 바로 그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1, 2, 3호는 좀 경미한 사건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일 학급,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고요. 만약에 3학년 때 일어났다 그러면 3, 4, 5학년까지는 그냥 있다가 6학년 때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른 일로 있어서 또 학습폭력의 뭐 가해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 근데 3년 이내에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내에 또 다른 학교 폭력으로 또 가해자 조치를 받게 되면 그게 두 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까지 소급해서 다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재 유보도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가, 왜냐면 어머님들이 무조건 기록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저 1호라도 받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내 아이가 생기부에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기록이 되면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까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변호사나 이런 이쪽 사법계에 있는 분이 계시면 민사 재판을 걸고 막 이러는 이유가 기재를 안 받으려고, 기재 안 하고 졸업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재체가 되면 무조건 학교폭력 기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진행이 되더라도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 없음의 결과가 나열져요. 그럼 1호 처분도 안 받기 때문에 생기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안 씁니다. 그래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년 보존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바뀐 부분이에요. 졸업한 다음에 4년 동안 보존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보호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이제 조항을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남기는 것 때문에 좀 악용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법기관의 이제 절차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만 10세, 14세,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절차는 꼭
14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게 아니고요. 보호처분으로서 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의 조치는 지금 보는 것처럼 보호자에서 위탁받는 것과 더불어서 장기론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호처분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조금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분쟁 조정할 수 있는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합의서 작성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폭력이 어려지고 있는데 그게 다 관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사례나 뭐 학교폭력 유형이 당연히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요. 초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앞세우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들도 있는데 117 당연히 가능하고요. 푸른나무 재단이나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는데 이분들 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법률을 대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모 역할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해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증거 확보하셔야 되고요. 아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이를 탓하시면 안 되고요. 부끄러워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힘든 내색은 아이 앞에서 하시면 아이가 되게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부부끼리 하셔야 되고요. 보복하지 않고 도피하지 마셔야 돼요. 전학 가거나 이런 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해 학생이 징후가 있는데 징후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전에 그러지 않은 행동들을 어떤 걸 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징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해 학생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가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 인정하셔야 돼요. 사과도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회를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 학생을 탓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회피하지 마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이건 가해자 부모님이건 되게 중요한 거는 울타리가 저는 아이들한테 돼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준과 한계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기준과 한계를 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 때 기대서 쉴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울타리가 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